수백억 자산가와 재혼에 팔자핀 친구가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성이 놀란 듯 외치더라고요. 민철아, 네가 수정씨 남편이었어? 그 말과 함께 수백억 자산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다녀온 동창회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남편, 그랬던 우리 부부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만남 이후 저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희 부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낸 지기 같은 사이입니다. 결혼 초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늘 부지런했어요. 특히 요리에 소질이 있던 남편은 처음 가졌던 꿈보다도 더 크게 자신의 꿈을 키워갔죠.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한 요식업은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어느새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고 운영하던 식당도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칼국수는 그 근방 사람이라면 안 먹어본 이가 없을 정도였죠.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대학 시절부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시작한 첫 가게는 평범했지만 정성이 담긴 손맛은 금세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남편의 대표 메뉴였던 해물 칼국수는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가게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어요. 단골 손님 중엔 근처 회사 직원이 많았고 입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죠. 남편은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직접 반죽하고 칼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저는 계산대 옆에서 서툰 손으로 주문을 받으며 함께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가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방송에 나오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손님 수가 두세 배로 늘었고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 무렵 남편은 과감하게 두 번째 가게를 열기로 결단을 내렸죠.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남편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직원 교육부터 메뉴 개발,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손수 챙기며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매장까지 성공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직원 수는 어느새 30명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쉬지 못했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루하루 바쁘지만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점점 안정된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던 그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에요. 누가 조금만 진심을 보이면 금세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자기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던 사람이죠. 그런 성격이 항상 걱정이었지만 그게 결국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가게가 자리를 잡고 안정되던 어느 날 남편의 지인이 요식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을 데려왔더라고요. 그가 바로 최 이사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남편의 해물 칼국수를 먹고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죠. 이야, 이건 진짜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금세 미소를 지으며 가게 이야기며 자금 상황까지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없을 때 찾아온 지인과 최 이사에게 마음을 뺏긴 남편은 그날 그를 거의 사업 파트너처럼 받아들였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같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그 후 최 이사는 이렇게 말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했어요. 형님, 이 국물 마시면 전국 프랜차이즈도 문제 없습니다. 형님이 손맛을 책임지시고
자금과 운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투자도 받아올 테니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업이 시작됐고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마케팅도 활발해졌고 세 번째 매장도 단기간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무렵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조금 여유도 생기고 다음엔 가족여행 한번 가자. 하지만 그 여유는 착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이상한 낌새가 계속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늦게 지급되고 장부는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최 이사도 많이 바쁘니까 실수가 있었겠지. 하지만 확신으로 바뀐 건 네 번째 매장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선입금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제야 남편은 황급히 회계 자료를 확인했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매달 납입하던 임대료, 재료비, 심지어 직원급여 일부까지 사라졌더라고요. 장부 여기저기엔 일부러 빼돌린 흔적이 숨어 있었고요. 남편은 곧장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없앤 뒤였어요. 서둘러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붐비던 사무실은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고요. 계좌도 이미 정리됐고 법적으로 등록된 계약서조차 남편 몰래 위조된 서류였어요. 결국 남편은 빚만 떠안은 채 어렵게 연 가게들을 하나하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년간 밤새 일군 노력과 정성이 불과 몇 달 만에 물거품이 되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을 잃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칼을 쥐던 손은 수시로 떨리기 시작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남편의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내가 욕심이 앞섰어. 미안해. 그렇게 우리의 평범하고 따뜻했던 일상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다시 주방에 설 수 있기를 믿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맛만큼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물론 저 역시도 어느 날 잘 운영되던 가게의 자금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비극의 시작이더라고요. 동업자는 가게 통장과 장부를 들고 연락을 끊었고 밀린 세금과 직원들 월급, 그리고 점점 끊기는 손님들을 감당해야 했죠.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데다가 재료 살 비용도 없었으니까요. 가게 하나하나 문을 닫아야 했고 남편은 세상의 빛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며 덜컥 겁이 나서 남편을 살피기까지 해야 했고요. 남편은 아침이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외출은커녕 거울도 안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수시로 자책할 뿐이었죠.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매일 자책하는 남편의 등을 다독이는 일 외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저희 집은 그렇게 깊은 침묵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지냈습니다. 그 시절의 남편은 더 이상 요리사도 가장도 아닌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20년을 알고 지내던 남편의 모습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 2학년이던 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과 동아리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복학생 선배였죠. 말수가 적고 눈웃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겉으론 씩씩해 보였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한 상태라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잘 살피지 못했고 첫인상에 대한 기억도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달라진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오래도록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괴로워 기숙사에서 혼자 울다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도, 누군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용기도 없었죠. 가끔은 누군가 다가오는 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괜히 지금 내 현실을 들킬까봐 들키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웃는 얼굴을 붙잡고 있었어요.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아, 요즘 좀 바빠서 같은 말로 넘기고, 누가 봐도 피곤한 얼굴인데 억지로 눈썹을 올려 웃는 연습을 하기도 했죠.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기숙사 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 되뇌이며 억지로 잠들곤 했어요. 가끔은 예전 집에서 듣던 엄마의 발걸음 소리, 아버지의 퇴근 인사 같은 게 너무 그리워서 그 소리를 상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 삶에 따뜻한 날이 다시 올 거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던 길, 우연히 마주친 남편이 따뜻한 자판기 우유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버티면 좋아지는 날도 올 거야. 이상하게 얼굴만 알고 지내던 남편의 그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랐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들어와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무게를 실감했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형편이 넉넉치 않은 게 당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었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잘 지내라고 말했대요.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할 걸 아니까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안더라고요. 나도 사실 그랬어. 치킨 배달하던 날, 비 오는 날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도 아무한테도 말 못했거든. 괜찮은 척 하는 게 그땐 나한테 버티는 방법이었어. 그 말에 저도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로 아픈 시절을 혼자 견뎌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모양의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생겼고, 혼자였던 기억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변해갔죠. 처음에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기 전에는 저를 그냥 깍쟁이로만 생각했대요. 그러다 제 상황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산다는 집에서 외동딸로 자라 곱기만 했던 저였기에 티가 많이 났겠죠. 그런 저를 멀리서 바라보던 남편은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 마음으로 시작된 대화로 남편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주머니 사정이 뻔하다 보니 데이트라 해봤자 삼각김밥 하나에 웃고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으며 꿈을 나누던 그런 날들이었죠. 어렵고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 우리는 참 자주 웃었어요.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것도 조심스럽고 소중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캠퍼스 뒷길 벤치에 앉아 마주보며 싸운 도시락을 먹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쪽지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우리만의 영화표야. 낡은 노트 종이에 볼펜으로 그려진 허름한 영화표더라고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출입 가능, 너랑 나 라고 쓰여있는 표였죠. 그 표를 보자마자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고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영화를 만든 정성도 고맙고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요. 남편처럼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며칠 뒤 그 표에 적힌 대로 우리만의 영화관에 저는 입장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볼 돈도 아까워서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영화를 틀어놓고 남편의 자취방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았지만 우리의 영화관이라 더 좋았죠. 화면 속 장면마다 서로의 표정을 훔쳐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눴고요. 남들에게는 그런 데이트가 공상맞아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에겐 안식처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취방은 저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겨울이 되면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던 방 한 칸 자취방에서 핫팩 하나를 서로 손에 쥐어주고 이불을 덮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는 날엔 더욱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나중에 진짜 따뜻한 집에서 살자. 그때 나눈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이던 그 밤들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죠.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말을 하는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멋져 보였고요. 가난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세상에 기대기 어려웠던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들이에요. 전공이 요리인 남편은 저에게 늘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꼭 내 손으로 가게를 차릴 거야. 누가 봐도 맛있다고 하는 음식, 정직하게 만드는 그런 식당.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손맛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그때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럼 나도 그 가게 계산대 옆에서 도와줄래.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가게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꿈들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캔맥주 한 잔이 그 시절 우리에겐 사치처럼 느껴지던 데이트였지만요. 누군가는 초라하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근사한 식당보다도 따뜻한 기억입니다. 졸업을 하고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식당의 계약직이었고 저도 매달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월급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와 눈을 마주치며 늘 말해줬거든요. 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25이던 어느 겨울,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요. 우리 30이 되면 결혼하자. 남편의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 그날,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고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그 순간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30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가치라는 말이 주는 위안과 든든함 속에서
그렇게 서른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 우리에겐 가진 것도 보여줄 것도 없었지만 사랑 하나로 세상을 버틸 수 있다는 믿음만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잃은 듯한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을 다시 믿고 싶었어요. 남편의 손맛도, 남편의 따뜻했던 눈웃음도, 그리고 우리 둘이 처음 꾼 그 작은 꿈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요. 동업자가 그렇게 증발하고 가게 문들을 모두 닫은 뒤 시간이 흐르면서도 남편의 그 따뜻했던 눈웃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말까지 없어진 남편의 어깨는 어느새 축 늘어져 있었고, 예전엔 요리를 할 땐 꼭 흥얼거리던 콧노래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차린 작은 식당이 처음 동네 사람들 입소문을 타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만 했습니다. 맛 하나는 자신 있었고 정직한 식재료와 손맛으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분명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거라 믿으며 요리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 앞에 놓인 세상은 마음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믿고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가게 돈을 몽땅 들고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죠. 몇 년을 함께 해온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도망쳤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가게 통장을 비운 채 연락을 끊어버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이젠 허무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모든 게 무너졌다는 절망이 남편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가게 문을 닫던 날 새벽녘, 잠에서 깼더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가게로 가봤더니 남편이 가게 주방에 앉아 있기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게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남편은 손으로 고개를 감싼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넓고 든든하던 등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 숨죽여 오는 남편의 어깨를 보는 순간 제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다가가 등을 쓰다듬자 남편이 말했어요. 나 너무 무기력해졌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미안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던지요. 남편이 미안할 일이 아닌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나 싶더라고요. 운이 나빴다고 하기에는 남편이 겪는 수모가 너무 크지 않나 싶으면서요. 마지막 영업을 마치던 그날 밤,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무릎을 맞댄 채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말보다 저의 마음이 먼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실 저도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은 계속 밀리고 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현실보다 더 두려웠던 건 남편이 자신을 잃어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자판기 우유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서로를 다독이던 우리였는데 그때는 말없이 엇갈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렸죠. 그럴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그때 그 낡은 쪽지표를 떠올렸어요. 출입 가능, 너랑 나라고 쓰여있던 우리만의 영화관이 그리워졌고요. 그 하나만으로도 웃고 울 수 있었던 우리 둘만의 작은 세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현실에 찌들어 그런 종이 쪽지조차 건넬 여유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고 다시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처럼 말없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만의 영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나날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편함을 열어보았어요. 한눈에 알 수 있는 낯익은 글씨체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었어요. 졸업한 지도 어느덧 25년,
다시 한자리의 모임이다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모든 게 다 찬란하게 느껴졌던 때였으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추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종이 쪽지 하나에 즐겁게 친구들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때였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웃던 얼굴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때 우리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무작정 동창회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 다들 나이 들어서 보는 거야.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오자.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망설이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뭐하냐. 괜히 기죽기만 하지. 그런데도 가고 싶을 만큼 그때 그 동창회는 저에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동창회였거든요. 게다가 저희 학교 동문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고, 장소도 무려 강남의 유명 한정식당 전체를 통째로 빌린 자리더라고요. 심지어 식사비도 선물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서 오랜만에 좋은 음식이나 실컷 먹고 기분을 풀 수 있는 기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을 조르고 졸라 동창회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쉴 때 아니면 언제 동창회 가. 여기 봐. 부부 동반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동창회 가기 전 며칠 동안은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어린 시절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좋더라고요. 물론 저의 상황이 무작정 즐길 만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니 괜히 기분이 붕 뜨면서 이런저런 추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동창회를 앞두고 며칠간은 참 오랜만에 고등학생 시절을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라 집엔 식모 아주머니도 계셨고, 명절이면 백화점 포장된 선물을 한가득 들고 다녔죠.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부러워하곤 했고, 방과 후엔 기사가 데리러 오기까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는 마치 아무 고민도 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요. 대학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레 무너지면서 우리 가족의 삶도 함께 내려앉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사정은 더 나빠졌고, 결국 집도 차도 다 정리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이후 더 이상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픈 척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제 알았어요. 어릴 적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력 위에 간신히 서 있던 것들이었다는 걸요. 그래서였나 봐요. 그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지금 제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다가온 그날, 막상 저랑 남편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얼굴이 생각보다 낯설어 어색하더라고요. 게다가 다들 잘 지내는지 차림새가 엄청 화려했어요. 저도 나름 남편 일이 잘 됐을 때 사놓은 옷을 챙겨 입고 갔지만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용히 남편과 얼른 먹고 일어나자는 생각만 들었죠. 순간적으로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 눈치도 보이고요. 안 그래도 기죽어 지내는 남편을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제 남편 쪽을 쳐다보더니 놀라며 소리치더라고요. 민철이? 민철이 맞지? 그 남자는 바로 우진 씨였습니다.
나연의 남편이자 지금은 전국에 건물을 수십 채 갖고 있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죠. 나연이가 곁에 있는지도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남편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만난 우진 씨를 처음엔 못 알아본 듯 했지만 우진 씨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철아, 나 기억 안 나니?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없이 지냈는데 너가 맨날 도시락 나눠주고 우는 날엔 어깨 빌려줬잖아. 그 덕에 난 버틸 수 있었어. 민철이 너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남편은 그제야 우진 씨를 알아보겠는지 놀란 얼굴로 우진 씨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부둥켜 안는 모습에 주변 모두가 놀랐어요. 그 곁에서 나연이도 놀라더니 이내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나연이는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어릴 적 제가 진짜 언니처럼 따르던 친구가 나연이었거든요.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은 인형을 두고 다투다 금세 화해하곤 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고요. 오죽하면 친구들도 친척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가까이 지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나연이가 사실 우리 집 식모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걸요. 저도 어릴 땐 그게 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나연이를 유난히 예뻐했고 저와 다를 것 없이 대해주셨으니까요. 나연이 어머니가 식모라고 따로 차별하거나 선을 긋는 일도 없었어요. 저와 나연이에게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은 학용품을 챙겨주셨고 나연이가 아프면 저보다 먼저 걱정하셨던 분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나연이와 한 집에서 마치 자매처럼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일을 봐주시던 나연이 엄마도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돌보시면서 저와 나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실 정도로 정성을 들이시는 분이셨죠. 그런 나연이 어머니 덕분인지 나연이는 참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늘 저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알려주는 아이였기에 그게 참 든든하고 좋았고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가던 어린 시절의 시간들을 나연이와 함께했죠.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나연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실려간 병원에 계신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그토록 건강하고 다정하시던 분이 눈을 감았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죠. 나연이는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자기 엄마의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며칠 뒤 짐을 싸서 떠났어요. 우는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자기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고 말한 뒤였죠.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돼? 너 아빠 잘 모른다고 했었잖아. 그렇게 붙드는 저를 달래며 놀러 온다는 말만 하고 떠나더라고요. 내가 가서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할게. 약속해. 저는 그 아저씨 얼굴을 처음으로 그날 봤기에 불안해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금방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연이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연이와 저는 연락이 끊겼어요.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고 누구도 나연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죠. 한동안은 그런 나연이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소용없더군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아이, 가끔씩 떠올리던 나연이었습니다. 마치 꿈같던 유년 시절과 함께 나연이란 존재가 제 삶에서 사라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 나연이가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사실 몇 해 전 나연이에 관한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긴 했어요. 나연이? 부동산으로 대성공했다고? 수백억 자산가라고?
전화를 건 동창은 직접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나연이를 스쳐 지났고 그걸 본 아는 주변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연히 전학간 나연이를 지나가다 봤다며 전화를 했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연이와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기에 그렇게라도 나연이 소식을 들으니 좋기도 했지만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싶어 동창에게 부탁했죠. 미안한데 나연이한테 내 연락처 좀 전해줄 수 있을까? 나 진짜 나연이랑 만나고 싶어. 그렇게 전화를 했던 동창이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나연이는 성인이 된 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부터 사기 시작했대요. 직접 청소하고 세입자 관리도 하며 은행 융자도 꼼꼼히 갚아가며 그렇게 하나둘씩 부동산을 늘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도 채 안 되어 나연이는 건물 몇 채의 주인이 되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강남의 상업용 빌딩도 나연이 명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창은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연이 첫 결혼은 실패했다가 재혼했대. 남편이 한우진이라는 사람이야. 요즘 투자 전문가로 TV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너도 봤니? 그때 한우진이라는 사람은 언론에서도 자주 보던 유명한 벤처 사업가였어요. 40대 초반에 회사를 상장시켰고 신사업마다 성공시킨다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그 사람, 정말 유명인사더라고요. 그런 인물이 나연이의 남편이라니 정말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연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모로 일하시며 나연이를 키우셨으니까요. 스스로 성공을 이룬 것도 모자라 좋은 환경의 남자와 결혼했다니 정말 다행이고 안심도 됐죠. 오래도록 연락이 끊긴 탓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면서도 품격 있게 치러졌다고 기사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조용히 서약을 나눴다는 내용이 실렸대요. 그 소식에 저는 어릴 적부터 야무지던 나연이다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줬던 동창에게 제발 연락이 닿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어요. 그때는 저희 가게도 괜찮은 편이었기에 만나면 거리낌 없이 반가울 것 같았거든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으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연이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나연이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가게 일로 정신이 없었기에 또다시 잊고 지냈죠. 그랬던 나연이를 그 동창의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나연이는 고급 정장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그 곁엔 우진 씨가 있었고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잘 지냈지? 남편과 우진 씨, 그리고 나연이를 번갈아 보며 놀라 어리둥절한 저에게 나연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출출해 야식을 먹으러 간 부엌에서 김치전을 뒤집으며 속삭이던 그 나연이의 목소리 그대로였죠. 넌 정말 멋지다. 고마워. 너도 변함없네. 그렇게 말하는 나연이는 단순히 부동산으로 성공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단단히 읽어낸 여자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나연이는 직접 건물 관리를 하면서도 우진 씨 회사의 자문 역할까지 맡고 있대요. 두 사람 모두 성공한 사업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동창회는 저를 찾기 위해 만든 자리였어요. 나연이가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비용을 전부 부담한 거였고요. 나연이는 저와 함께 다니던 고등학교 은사님의 팔순잔치에 참석했대요. 수정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묻자 선생님이 저희 동창들이 모인다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장소랑 비용 다 부담할게요. 그 말 한마디로 이 동창회가 열리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동창회에서 마주한 나연이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정아, 나 너랑 할 말이 너무 많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연이의 말에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조용히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고급 슈트 차림의 나연이는 품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 그냥 떠나서 미안했어. 솔직히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많이 걱정해서 진짜. 저의 말에 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가를 적셨고 이내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그날 네가 울면서 말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너랑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저는 나연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진짜였어. 난 정말 네가 내 언니 같았거든. 함께 밥 먹고 그림 그리던 그때 너무 좋았어. 너 없었으면 학교 생활도 너무 싫었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놓쳐버렸던 세월들을 주워 담듯 하나씩 꺼내놓으며 웃고 울었죠. 나연이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순간에 저를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고, 저도 저 나름의 삶을 버텨온 날들을 털어놓았어요. 수정아, 우리 다시 자주 보자.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이 돌아왔지? 아니, 딱 좋은 때 왔어.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야기 끝에 나연이는 저에게 집 주소를 적어주며 꼭 놀러 오라고 했고 우진 씨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자매 같은 시간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답니다. 정말 무슨 인연이 그렇게 깊은지 부부가 이런 인연이냐며 서로 놀라기도 했고요. 연락이 끊겼던 사이인데 남편끼리도 친구고 아내끼리도 친구인 사이라니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우리 둘 다 너희 부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진짜 갚고 싶어.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우진 씨의 도움으로 제 남편은 다시 작은 분식집을 열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베푼 선의와 제가 나연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빛을 발한 것 같았죠. 한때 손님을 잃고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텅 빈 테이블만 바라보던 남편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떡볶이를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을 바라보며 다시 웃습니다. 튀김을 튀기느라 기름 냄새에 찌든 앞치마를 메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남편은 자주 말하곤 해요. 이제는 조금 살아볼 만해. 다시 해보길 잘했어.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진 씨의 도움으로 도망쳤던 그 동업자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우진 씨는 수백억대 자산가일 뿐 아니라 대기업 몇 군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엔 법률 회사도 있었나 봐요. 그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주었고 마침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험했지. 근데 버티길 잘했어.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저도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줬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나연이와 우진 씨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처럼 우리 곁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면 함께 모여 따뜻한 밥상을 나누고 아이들이 서로 이모 삼촌 부르며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진심은 언젠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나연이가 있죠. 예전처럼 김치전을 부치며 수다를 떨던 그 밤처럼 나연이는 여전히 저에게 언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며칠 전 나연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수정아, 어릴 때 너희 어머니가 나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잖아. 새 옷 사줄 때도 학원 갈 때도 한 번도 날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 그 은혜 이제야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었어요. 언젠가는 돌려받을 거라고 어머니가 베푼 마음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돌아가신 나연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지만 병원에 잠깐 계시던 동안 저희를 보면 좋다고 웃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동창회는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인연들이 엇갈리고 흩어졌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누군가가 도운 거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말이죠. 돌고 돌아 결국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세상이 조용히 증명해 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장을 보러 가고 저는 전보다 여유롭게 커피를 내립니다. 분식집 문을 열기 전 둘이 마주 앉아 잠깐 나누는 그 짧은 대화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금은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때론 여전히 장사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 키우며 힘든 일도 많지만 이젠 서로를 다시 믿을 수 있어서 그리고 손잡고 걸어갈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그 모든 게 버틸만 합니다. 무너졌던 시간 속에서 다시 서로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진심이 만든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나연이 그리고 우진 씨, 그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삶에 지친 저희 부부에게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이자 과거의 선의가 돌고 돌아 되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당신이 남긴 따뜻한 한 장면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장면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작지만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한 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우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 따뜻한 한 장면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